아, 들어와. 어. 네, 그럼 수업을 시작할게요. 저희가 지난 시간하고 뭐 그전 시간, 지난 몇 시간 동안 계속 그 컵패스터랑 그다음에 인덕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뭐 제가 뭐 몇 번 강조하지만 뭐 컵패스터에 관련된 뭐 관계식들이 되게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저는 보통 이거 Q equal CV를 기본적으로 외우고 나머지는 그냥 유도할 수 있는 퀀터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꽤 그러니까 외우고 있으면 유용한?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외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컵패스터에 저장되는 그 에너지의 공식이 2분의 1 곱하기 C 곱하기 V의 제곱. 예, 이 정도는 꼭 외우는 게 좋습니다. 오늘도 몇 번 활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인덕터는 뭐, 정 외우기 힘들면은 그냥 컵패스터랑 정확하게 반대 대칭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셔서 그 원래 같은 경우에는 그 컵패스터 같은 경우에는 커런트가 전압의 시간에 대한 미분에 비례한다면 여기는 거꾸로 전압이 전류에 대한 시간에 대한 미분에 비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여기서 그 컵패스터에서 C가 하는 역할을 L이 해주고 그 다음에 전압이 해주는 역할을 전류가 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러면 뭐 이런 그 에너지에 대한 식 같은 것도 금방 할 수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또 했던 게 그, 어, 저항하고 그 다음에 인덕터가 같이 그 포함되어 있는 그런 회로의 경우에 얘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해서 저희가 쭉 풀어봤더니 결국엔 또 1차 미분 방정식이 나타나서 뭐 그 약간 해석하는 내용들은 다를지 몰라도 수학적인 구조는 다 똑같다는 거였죠. 그래서 그거를 그 강조해서 보여줬었고 그럴 경우에 저희가 컵패스터를 해석할 때 꽤 유용한 툴 중에 하나가 뭐 얘가 그러니까 어떤 나머지 회로에 연결이 돼 있는데 컵패스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뭐 처음에는 우리가 전압 같은 걸 바꾸면은 그러면 바꿔준 전압 때문에 얘 어떤 값들이 막 그 시간에 따라서 변하고 뭐 익스포넨셜 디케이를 하고 막 그럴 텐데 일단 한참 동안 오래 지나고 난 다음에는 얘는 무조건 그냥 오픈 서킷으로 생각해가지고 최종 답이 얘가 오픈 서킷일 때 나오는 그 결과랑 유사한지 그거를 확인해 보라고 했죠. 그리고 그거에 약간 대응되는 버전이 뭐였냐면 인덕터 같은 경우에는 얘는 기본적으로 완전히 와이어로 연결된 이런 구조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급격하게 뭔가 변화가 일어나면 그때는 얘를 그 미분 방정식으로 당연히 해석을 해야겠지만 최종 결과는 사실은 얘를 그냥 쇼트가 돼 있는 그런 와이어로 해석해서 그때 예상되는 결과랑 최종 결과가 일치하는지 예,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뭐 그나마 틀릴 확률이 좀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예, 그리고 뭐 몇 가지 관계식들을 이용해가지고 컵패스터랑 그다음에 인덕터를 어떻게 합치는지 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인덕터 같은 경우에는 그 저항값이 합쳐지는 룰이랑 똑같이 되고 그다음에 컵패스터는 정확하게 걔네의 반대의 룰을 가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예, 그 정도의 관계들만 기억하면은 그러니까 저항의 관계식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그러면 예, 문제 푸는데 큰 문제 없을 겁니다. 뭐 일단 학생들 중에 그 시험 범위가 계속 누적되지만 뭐 그 주로 새로 커버되는 위주로 문제가 나올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을 텐데 뭐 예를 들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게 커패스터고 그다음에 인덕터니까 그 룰은 또 그 저항의 룰을 쓰지만 사실은 완전 다른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얼마든지 시험에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예상을 해야겠죠. 네. 그리고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 꼭 그 새로운 시험에서 예전 범위를 커버 안 한다는 거는 저는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언제든지 그쪽에서의 개념들을 활용하는 그런 문제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인지하고 있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좀 약간 급하게 시작을 하면서 했던 게 결국에는 저희가 어떤 메모리라는 거를 어떤 식으로 바라볼 것이냐 했는데 약간 얘를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그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마치 카메라를 찍을 때
계속 보고 있다가 셔터를 누르면은 그 순간이 프리즈가 되면서 저희가 저장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메모리라고 하는 것도 메모리에 계속 들어오는 인풋은 이런 식으로 시간에 따라 계속 바뀔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 정보를 다 기록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기록하려면 진짜 무한대의 어떤 용량을 가진 메모리가 필요하니까 보통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값이 0인지 1인지를 결국에 누가 결정하냐면 여기 있는 스토어라는 신호를 추가를 달아서 저 신호가 1이 될 때만 그 순간에 여기에 있는 값을 일종의 캡처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값을 계속 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식의 역할을 해주는 디바이스를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그때 간단하게 보면서 일단 저희가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결국엔 커패시터였죠. 그래서 커패시터가 기본적으로는 얘가 어떤 전하가 여기 쌓이면은 그러면 그게 그 전압의 형태로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외부에다가 다른 어떤 저항이나 뭐 이런 데 연결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외부의 다른 회로랑 연결하기 전까지는 이 값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게 기본 개념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가 스위치 같은 걸 달아가지고 정확하게 여기에 들어오는 신호는 계속 뭐 바뀔 수 있는데 이런 값들이 막 바뀌어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저희가 여기다 스토어 신호를 정확하게 줄 때만 그 값이 여기에 흘러서 여기에 저장이 될 거고 그다음에 요거를 스토어 신호가 꺼지는 순간에 그럼 얘네가 분리가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여기에 신호가 아무리 바뀐다 하더라도 여기에 출력값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그때도 얘기했던 게 이 회로 같은 경우에 실제로 저희가 이 스위치를 닫으면은 이거는 사실은 모스펫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얘도 내부적인 어떤 저항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보통 R-on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게 여기 들어오는 신호가 이미 하이라고 해서 저희가 여기에 요 신호에 정확하게 맞게끔 그 스토어 신호를 줘봤자 그리고 이게 만약 처음에 이니셜 밸류가 0이었다고 한다면 갑자기 0볼트 하다가 스토어 신호가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뛰지 않고 결국에는 이러한 그 익스포넨셜 커브를 그릴 거고 얘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는 결국에는 요 커패시터와 그 다음에 요 R-on 저항이 결정한다. 그게 타임 컨스턴트라고 그랬죠. 이게 얼마나 걸리는지를.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다 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 신호를 결국엔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어떤 디바이스에서 신호를 가져다가 쓰려는 게 목적이죠. 근데 그 신호를 그냥 단지 전기 신호로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어떤 디바이스들 같은 경우 이 안에 뭔가 저항 같은 게 연결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다면 이쪽으로는 더 이상 그러니까 여기에 그 스위치가 열려서 전류가 안 흐른다 하더라도 이쪽으로는 이제 마치 충전돼 있던 에너지가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일단 뭐 그래서 저희는 보통은 여기에 가능하면은 그 다음 단계에 다는 그런 디바이스들을 이런 식으로 저항 성분이 있는 게 아니라 마치 그 모스펫 디바이스의 게이트 같이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아이솔레이션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절연이 돼 있는 그런 그 단자들이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도록 어떻게든 보통 설계를 하는데 이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여기에 약간의 리키지가 뭐 여기를 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여기에 그려놓지 않은 어떤 다른 커넥션들을 통해서 외부의 다른 외부의 다른 어떤 전극들로 그러니까 일부는 약간씩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이런 식의 커패시터를 이용한 그 메모리를 활용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했고 그래서 아마 아직 컴퓨터 구조 같은 것까지는 안 배운 학생들이 대부분일 텐데 나중에 컴퓨터 구조를 배우면은 거기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가 이런 램들을 보통은 D램이라고 불러서 다이내믹 램이라고 불러가지고 계속 일정한 값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시간에 따르면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은 주기적으로 거기 저장되어 있는 값을 리프레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통 D램 컨트롤러라고 부르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 그 이상을 얘기할 건 아니었고 근데 여전히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듯이 우리나라의 제일 대표적인 그 반도체 대기업 두 군데가 제일 주력으로 만들고 있었던 게 이런 D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반도체 강국이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엄청나게 많은 D램을 팔고 있기 때문이었고 여전히 D램이 많이 쓰이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뭐 서버라든지 뭐 서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컴퓨터에도 다 D램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보통은 플래시램을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하는 그 램이라고 하는 거는 플래시 같은 그런 저장체가 아니라 플래시는 기본적으로 쓰고 읽는 게 뭐 읽는 건 속도가 뭐 그렇게 뭐 그래도 램보다는 느린데
걔네들의 입출력 속도는 기본적으로 너무 느리기 때문에 저희가 그 CPU에서 직접 처리하는 그런 데이터들은 물론 CPU 내에도 레지스터라고 정말 빠른 애들이 있고 걔네들은 보통 스태틱 램이라고 해서 다른 그러니까 예, 뭐 여기서 얘기하는 그 SRAM이라는 형태로 보통 구현이 되는데 근데 그거 말고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 자체가 워낙 비싼 그러니까 만드는데 그 하나씩 만드는데 그 단위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대용량의 그 임시 데이터를 저장을 하면서 빨리 그 CPU에서 처리를 하려면 그럼 대부분의 제일 큰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제일 큰 메모리가 결국엔 D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예, 제일 핵심적인 디바이스 중에 하나라고 예, 보통은 얘기할 수 있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자꾸 리프레시 해줘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얼마나 스케줄링 잘하냐, 뭐 그런 것도 이슈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그 리키지가 안 생기게 할 것이냐 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게 예를 들면 이렇게 중간에다가 버퍼를 놔두면은 그럼 일반적으로 버퍼가 예, 여기서도 그냥 예시를 들었듯이 낫게이트를 한다고 하면은 그럼 일반적으로 낫게이트 같은 경우에 구현하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저항을 연결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모스펫 디바이스에다가 이런 그러니까 낫게이트의 회로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더 이상 직접 어떤 그 저항이 닿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아이솔레이션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이런 게이트가 닿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프로텍션은 일어나긴 하는데 근데 여전히 얘도 완벽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리키지는 존재할 수 있고 예, 그런 일종의 저항의 개념이 예, 여기에 나타나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저항이 얼마나 큰지가 사실 이게 얼마나 빨리 리크가 생길 건지를 결정할 거라는 건 뭐 얼마인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리키지를 어떻게 하면 그나마 좀 막아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예를 들면 이런 회로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여기에 결국에는 낫 게이트를 두 번을 연속을 하면은 원래 여기에 들어와 있던 전압의 값이 그대로 다시 그 나타날 테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계속 여기다가 다시 일종의 그, 그 되먹임 하는 뭐 이런 피드백 루프처럼 해가지고 근데 그 여기에 전압을 만약에 외부에서 이렇게 D인으로 쭉 들어오고 있으면은 그때 저희가 이거 스토어를 하면은 그러면 이 값이 여기다 저장돼야지 여기로 온 값이 저장되면 안 되죠. 왜냐면 여기는 이전 값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 스위치랑 이 스위치가 동시에 닫히는 게 아니라 이 스위치가 닫힐 때는 이 스위치는 열리고 그 다음에 거꾸로 이 스위치가 열릴 때는 이 스위치를 닫는 이런 식으로 서로 번갈아 가면서 닫고 열어주면은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계속 여기로 갈 수는 있겠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더 개선을 할 수 있는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그럴 때 저희가 표시하는 방법이 그 아까 얘기했듯이 얘를 닫는 신호를 저희가 스토어라고 이렇게 만약에 부른다면은 그러면 여기 있는 신호를 닫는 애는 동시에 닫으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의 그 인버전이 돼 있는 그러니까 얘와 그 값이 반대인 예, 이런 애를 예, 달아가지고 그래서 얘가 닫힐 때는 얘가 열리고 뭐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예, 이런 형식으로 구현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여전히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게 이렇게만 만약에 해주면은 그럼 이 뒤에 만약에 저희가 어떤 추가적인 회로가 붙었다. 그럼 물론 얘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기에 필요한 전압을 그러니까 제공해 줄 수 있는데 뭐 여기에 어떤 그 저항이 붙느냐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는 뭔가 실수를 해가지고 이걸 쇼트를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5V가 나오는데 여기는 갑자기 0V에 직접 연결되니까 여기에 전압은 저희가 정확하게 얼마나 나올지도 예측을 못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여기 있는 값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마저도 좀 더 개선을 해보려면 하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중간에 그러니까 내보내는 건 그대로 내보내고 대신에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추가적인 이런 뭐 낫게이트 같은 걸 다시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로 들어오는 애는 항상 이 값이 계속 잘 유지가 되게 하고 이쪽으로 나가는 거는 뭐 그 자체가 그냥 알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뭐 이런 식으로까지 하면은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런 거를 구현함으로써 이런 추가적인 어떤 디바이스들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사실 약간 이게 트레이드 오프가 좀 존재하는 그런 예, 스킴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싸게 하려면은 대부분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자체적으로 자꾸 리프레시를 해가지고 예, 그런 식으로 그 값을 유지하는 형태로 보통 합니다. 그에 비해서 아까 잠깐 얘기했던 스태틱 램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저희가 플립플랍이라고 해가지고 그 논리 설계 시간에 아마
그러니까 잘 배울 건데, 예,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 뭐, 낸드 게이트를 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노어 게이트 같은 걸, 예, 조합해가지고, 예, 이와 유사한 형태로 저희가 그, 그러니까 전원을 끄기 전까지는 계속 뭐, 리프레시 없이 계속 똑같은 값을 유지하는 형태로, 예, 그리고 물론 당연히 저희가 그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고, 여기서 말하는 클럭이란 게 결국 아까 스토어 신호에 해당돼서 그 스토어가 온이 될 때, 아니면 클럭이 업이 될 때, 그때 여기에 들어오는 값을 딱 캡처해가지고 여기다 내보내는 그런 회로를 얼마든지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논리 설계 쪽에서 주로 그 배울 내용이기 때문에 이 과목에서는 특별히 더 이상 다루진 않고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요. 예, 그래서 사실 메모리로서의 개념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커패시터 정도 수준에서 일단 시작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고려해야 될 이슈가 뭐냐면은 아까 보면은 한 비트를 저희가 저장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거를 하나의 셀이라고 했을 때 아니면 뭐 이거 전체를 하나의 셀이라고 했을 때 이 각각의 셀들마다 결국에는 저희가 그 그러니까 여기에 셀이 하나 있고 뭐 두 개 있고 여러 개 막 이런 식으로 쭉 있다고 하면은 그럼 이 셀들마다 다 입력 데이터 라인이 있고 출력 데이터 라인이 있고 얘를 스토어하는 이런 라인들이 다 따로따로 와야 된다면 그럼 도대체 우리가 이런 전선의 개수가 몇 개가 필요할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근데 저희가 뭐 여러분들 컴퓨터에 지금 그 이런 D램이 얼마나 꽂혀 있는지는 뭘 잘 모르겠는데 요즘에 뭐 웬만한 랩탑들은 뭐 한 4기가에서 16기가 한 그 정도는 예, 그냥 웬만한 랩탑들도 다 그 정도의 메모리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럼 도대체 이런 셀들이,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걸 한 비트를 가진 애들 보통 셀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셀들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보통은 저희가 기가바이트라고 하면은 10의 구승을 나타내고, 예, 그 다음에 16, 여기다 또 16을 곱하고, 그 다음에 보통은 한 바이트 내에 8개의 비트가 있죠. 그래서 여기다 또 8까지 곱하면은,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이런 선들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여러분들이 이 컴퓨터를 실제로 조립을 해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뭐 분해를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저희가 이렇게 그 메모리를 넣을 때 보면은, 그럼 여기에 이렇게 쪼개져 있는 이런 전극들이 보이긴 하는데, 이 전극의 개수는 이거랑은 비교해서 훨씬 더 작죠. 그럼 어떻게 저렇게 작은 그 전극의 개수만으로도 이렇게 많은 이런 셀들의 다른 값들을 다 저장할 수 있는지 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하는 개념이 뭐냐면, 애드레스 라인이라는 거를 따로 사용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물론 이거는 4개짜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효과가 커 보이진 않을 수도 있는데, 어, 예를 들면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개의 셀들이 쭉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데이터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스토어 라인들을 다 독립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예, 물론 이 스토어 라인은 어느 정도 독립적이긴 해야 되는데, 근데 뭐 예를 들면 제가 여기에 뭐 이렇게 10의 구승 뭐 그 정도의 예, 뭐 10의 10승 뭐 10의 뭐 한 저 정도면 10의 11승 정도까지도 필요할 텐데 그러면 저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로 외부에서 저렇게 많은 어떤 그 물리적인 라인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실제 여기에 각각의 셀들마다 각각의 주소라는 그러니까 그 번호를 매겨놓고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거는 특정한 어느 번호에 있는 셀의 값을 어떤 값으로 업데이트해라 그런 식으로 확 줄여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가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면 그 별도의 애드레스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예, 이런 여러 개의 선들이 나타나긴 하는데 예를 들면 이게 어, 얼마를 할까요? 예. 뭐 예를 들면 그 16개의 라인만 한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러면 결국에 얘가 나타낼 수 있는 일종의 이진수가 2의 16승계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거보다 좀 크게 할까요? 예. 뭐 32 라인? 예. 뭐 이렇게 하면은 2의 32가 되고 그러면 보통은 저희가 얘를 나누는 게 2의 제곱 곱하기 2의 30승으로 나누는데 얘는 보통 또 어떻게 나누냐면 이거를 2의 10승에 3승. 예, 이런 식으로 보통은 나누죠. 그리고 보통은 2의 10승이 얼마죠? 1024죠. 그래서 대충 얘를 근사를 보통은 10의 3승으로 그냥 근사를 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얘가 일종의 4 곱하기 10의 9승 정도의
예, 그 정도의 다른 조합들을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 뭐 10의 9승, 뭐 그 정도의 되게 많은 셀들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엔 요렇게 그 애드레스 라인이 나오면 그러면은 요거에 해당하는 게 나올지 그 다음에 나올 게 나올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부적으로는 물론 이렇게 되게 많은 선들이 연결돼 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우리가 뭐 램을 꽂고 뭐 그럴 때 거기 있는 라인들이 10의 9승계의 오더에 그렇게 많은 라인이 필요하지 않죠. 그냥 단지 주소 비트를 주고 그 다음에 그 여기다가 하나의 라인을 통해 가지고 모든 애들을 다 연결을 해놓고 대신에 그 스토어 라인만 제가 여기 어드레스를 어떤 값을 주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은 그럼 여기에 뭐 1이라는 값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모든 셀들이 다 1로 업데이트가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다 딱 준 어드레스에 해당하는 어떤 특정한 셀만 여기에 스토어 라인이 ON이 될 거고 그때 여기에 공통적으로 가해지고 있는 값들 중에 얘만이 그 값을 업데이트를 해주겠죠. 그렇게 하면 저희가 훨씬 더 적은 그 라인으로도 많은 정보를 이쪽으로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애를 보통은 저희는 애드레스를 디코딩 해준다고 표현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애드레스 라인만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네 개로, 예, 네 개의 독립적인 라인들을 온 또는 오프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당연히 이게 그 라인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그 두 배씩의 더 많은 그 애드레스를 다룰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 저희가 또 어떻게, 뭐, 이거를 보면은 여기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여기에 애드레스 라인이 있으면은 이 애드레스 라인이 그러니까 뭐 첫 번째는 그 어떻게 활용되냐면 저희가 이게 여러 개의 셀에 스토어 라인들이 있는데 이 스토어 라인들을, 어, 제가 결국엔 밖에서는 스토어 신호는 딱 하나만 보낼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스토어 라인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각각의 셀에 해당되는 그 애드레스 라인하고 얘를 엔드를 시키면은 요 애드레스 중에 온이 된 애만 여기 진짜로 여기에 스토어에 온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오프로 그냥 여전히 남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제가 10에 해당되는 예, 이런 뭐 어드레스를 주면은 그럼 그러니까 여기 스토어 라인이 온이 됐을 때 정확하게 요 라인만 온이 되고요. 그럴 때 여기에 데이터 라인이 쭉 들어오면은 이 모든 데이터 라인이 다른 셀들도 동시에 연결되어 있지만 딴 애들은 스토어 라인이 다 오프기 때문에 전혀 반응을 안 하고 요 셀만 거기에 반응을 해서 그 값을 딱 캡처해서 저장합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그 여러 개의 셀 중에 하나만 딱 지정해서 ON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거꾸로 이렇게 여러 개의 셀들이 있는데 얘네들에 들어있는 값을 읽고 싶다고 하면은 한 번에 다 읽으려고 하면은 무수히 많은 라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읽을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제가 애드레스를 지정을 해주고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면 방금 전에 그 10 라인이 ON이 돼 있다. 그럴 경우에 이 라인이 지금 그림상으로는 너무 복잡할까 봐 이렇게 따로 연결 안 했지만 이 라인이 또 여기에도 같이 연결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거를 보통 저희가 출력 라인 하나가 있는데 이 출력 라인에 모든 셀들이 다 동시에 데이터를 실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여러 개의 셀들 중에 딱 하나만 데이터를 실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실는 방법은 결국엔 여기에 그 모스펫 디바이스니까 스위치잖아요. 그래서 요 C가 ON이 돼 있을 때만, 예, 그럴 때만 여기가 일종의 스위치가 닫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여기에 전달돼서 외부에서는 요 값을 읽게 되고요. 나머지들은 다 스위치가 꺼져 있으니까 실제로 여기에 값에 영향을 안 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쉐어를 하는 이런 라인들을 보통은 저희가 버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라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다른 데이터를 저희가 전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버스라고 하면 이렇게 한 개의 라인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라인을 동시에 쓰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일컫게 하는데 예, 이런 식으로 일단 쉐어를 할 수 있는 이런 개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메모리가 구현되는 그 과정이라고 한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메모리의 종류에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보통은 저희가 컴퓨터를 이루는 메모리를 얘기할 때 아까 얘기했듯이 그 CPU 자체에 있는 예, 레지스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보통은 D램하고 그 또 속도가 그러니까 D램도 또 일종의 약간 속도가 느린 애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이에다가 캐시 같은 거를 또 추가로 넣기도 하고 근데 뭐 여기서는 그 얘기까지는 안 할 거고 근데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그 다음 하이어라키에 그 보통은 read only 메모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메모리의 값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항상 전원이 꺼져도 남아있는 그런 정보들
예, 그런 걸 원할 때 저희는 보통 롬이라고 그런 걸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램이라는 게 원래 약자가 랜덤 액세스 메모리고 그다음에 롬은 리드 온리 메모리인데 뭐 롬 자체는 사실 큰 문제가 없는데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고 하면은 사실은 거기서 그 당시에 처음에 의미는 랜덤하게 액세스한다는 게 그 아무 어드레스나 마음대로 접근할 수 있다? 약간 그런 뜻이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램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새로운 데이터를 금방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원할 때마다 그 값들을 항상 빨리빨리 내보낼 수 있는 그게 사실은 램의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에 램이라는 그 단어, 그러니까 그 표현은 약간은 좀 잘못된 표현이라고 좀 보긴 하는데 뭐 그게 컨벤션이니까 뭐 어쩔 수 없죠. 그대로 쓰는 거고. 네, 근데 그에 비해서 이런 리드 온리 메모리가 언제 필요하냐?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컴퓨터를 새로 샀는데 아니면 여러분들이 새로 컴퓨터를 만드는데 그럼 뭐 컴퓨터 구조 시간에 배우는 그런 CPU를 저희가 딱 만들었다. 그러면 이 CPU를 가지고 컴퓨터에다 CPU에다 제가 전원을 딱 넣으면은 그때부터 얘가 뭔가 일을 다 할 거를 기대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 롬이 없다면은 그러면 전원을 켜자마자 CPU는 뭐를 해야 될지 몰라요. 왜냐면 CPU는 뭔가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인스트럭션을 하나씩 읽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실행하고 그 다음 단계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방금 전에 그 컴퓨터를 켰기 때문에 램에도 아무런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램으로 읽어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실행하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보통 저희는 부트한다고 하죠. 컴퓨터를 처음 켰을 때. 근데 부팅을 하려면은 그럼 다시 컴퓨터 보고 너 여기서 읽어와 라는 명령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램에 이미 텅 비어 있는데 그럼 CPU가 어떻게 일을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롬이 언제 뭐 첫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그 용도가 컴퓨터를 제가 전원을 딱 켰을 때, 그럼 얘가 그때부터 뭔가를 읽기 시작하는데, 그 읽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메모리가 보통은 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딱 읽으면은 보통은 이제 처음에 그러면 어디에 스토리지 보통은 제일 처음에 켜지면은 뭐 장치들이 제대로 붙어 있는지 뭐 그런 것부터 점검하기 시작하는데, 뭐 그런 걸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디스크에서 어떤 값을, 그러니까 뭐 되게 짧은 프로그램을 읽어오고 그 프로그램이 다시 큰 프로그램을 다시 로드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몇 단계를 거쳐가지고 보통은 컴퓨터가 그 운영체제가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운영체제가 시작되면 그럼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한 한 겁니다. 그래서 롬을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롬이 꽤 유용한데 근데 사실 이거 롬 같은 경우도 그 역사가 되게 오래됐던 게 처음에는 롬에다가 그러니까 결국엔 롬도 얘가 어떤 데이터를 잔뜩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런데 그 컴퓨터가 계속 발전함에 따라서 롬에 저장하고 싶은 값들은 바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제일 처음에 사람들이 롬을 만들었을 때는 정말 모든 정보를 다 거기다 저장해서 공장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되게 불편한 게 뭐 약간 버그가 있다든지 아니면 뭔가 약간 개선을 하려고 업데이트를 하려고 해도 그럼 칩을 가져다 빼서 새로 공장에서 찍은 걸 다시 넣어야 돼요. 그리고 공장 입장에서도 그게 되게 비효율적인 게 어, 뭐 언제 또 이게 새로운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될지 모르는데 그럴 때마다 그러면 설비를 다 바꿔야 된다든지 아예 프로그램 되어 있는 내용까지 다 바꿔야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사실 되게 불편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다음에 만들어낸 게 프로그래머블한 롬.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는 리드만 가능하다고 했지만 사실은 프로그램도 가능하도록. 근데 매번마다 아무 때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좀 특별한 뭐 디바이스가 있다든지 그런 환경이 주어질 때만 하는 그런 롬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는 P람이라고 보통은 부르고, 그 다음에 얘가 처음에 뭐 구현하는 방식은 여기 나와 있듯이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퓨즈들이 있는데 얘들을 뭐 열을 가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실제로 물리적으로 끊어줘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0 또는 1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처음엔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러고 나니까 또 불편한 거죠. 왜냐면 아까 일단 이렇게 되면은 공장 입장에서는 좋은 게 그냥 이런 블랭크로 돼 있는 아직 프로그램이 안 돼 있는 롬을 팔면 그러면 사용자들이 일단 끊어가지고 쓰면 되는데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업데이트는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지울 수 있는 롬을 만들자 해서 이레이저블 P람이라고 해서 EP람이라는 걸 했었습니다. 근데 그럼 이거를 맘대로 지우고 뭐 다시 붙이고 하려면은 이제는 이렇게 물리적으로 그 완전히 끊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완전 리셋이 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의해서 끊어지고 뭐 그런 걸 하기를 원했겠죠. 그래서 화학적인 반응에 그나마 잘 반응하는 게 그러니까 어떤 그 화학적으로 어떤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잘 끊거나 아니면 다시 연결해 주는 거에 좋은 게 그 보통은 자외선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자외선 뭐 잘못 맞으면 자외선에 너무 오래 노출돼 있으면 뭐 암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그 원자들이 연결돼 있는 어떤 그런 화학 연결 고리들이 있는데 걔네들을 끊어낼 정도로 충분히 에너지가 크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런 데다 잘 적용하면은 그러면은 실제 여기 있는 여기에 저장돼 있는 그런 정보를 마음대로 지울 수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거의 뭐 가장 불편한 점은 이거를 그러면 저희가 지우려고 하면은 그래서 보통 예전 이런 이피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예 뚫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윈도우가 딱 보여가지고 저기다 빛을 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한번 지우고 그다음 프로그램하고 여기를 뭐 테이프 같은 거로 붙여가지고 뭐 빛이 노출이 안 되게 하고 뭐 그렇게 하기도 했었는데 예, 뭐 얘도 너무 불편하죠. 일단 첫 번째로 저걸 지우려고 하면 저희가 그러면 자외선 라이트를 사가지고 예, 그거를 쏘여줘야 되고 예, 그리고 뭐 효율도 그렇게 좋지 않고 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결국엔 사람들이 도저히 불편해서 안 되겠다 해서 정기적으로도 이걸 지울 수 있는 예, 그리고 정기적으로만 해도 할 수 있는 애를 만들었는데 이거 역시 한동안 쓰이다가 이걸 또 프로그램을 하려면 또 고전압을 가해야 되고 막 그런 약간 불편함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결국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대체된 게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플래시 메모리가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람의 그 변천사도 되게 많은데 근데 뭐, 예, 뭐 이제는 다들 거의 이런 용도로 다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하는데 그 아주 재밌게도 플래시 메모리에 여기에 나와 있는 구조처럼 이 단면을 보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봤던 뭐랑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예, 모스펫 구조랑 되게 비슷하죠. 사실은 모스펫 구조를 약간 변형한 게 저 플래시 메모리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모스펫 구조 자체는 걔는 그냥 저희가 전압을 가하면은 그러면 뭐 스위치가 닫히고 열리고 그래서 얘는 어떤 메모리 기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저희가 일반적으로 만드는 모스펫 구조가 이렇게 뭐 도핑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얘기하는 게 모스의 원래 의미가 메탈 그 다음에 옥사이드 그 다음에 실리콘, 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 메탈이 있고, 그 다음에 옥사이드가 결국에는 절연체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저희가 흔하게 사용하는 실리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했냐면, 요 위에다가 이렇게 절연체를 또 하나를 쌓고, 그 위에다 다시 메탈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연결해주면은, 그리고 여기에 나머지 애들은 뭐 정기적으로 다 연결이 되겠죠? 그럼 여기 보면은, 요 메탈 부분이 사실 그냥 붕 떠 있거든요. 정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그래가지고 얘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그 뭐 약간 얘도 약간의 뭐 높은 전압을 가하긴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제가 예를 들면은 뭐 플러스에 되게 뭐 그런 전압을 그러니까 좀 큰 전압을 가해주면은 그러면 여기에 흐르던 전자 중에 일부가 이쪽으로 그러니까 빨려 들어간다고 표현하면 좀 이상한데 이쪽으로 힘을 받아서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여기 한번 저장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전압을 지워버리면은 그러니까 없애버리면은 그럼 여기 있는 애가 여기로 다시 나올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그 전자가 계속 차 있느냐 아니면 차 있지 않느냐를 가지고 저희는 0과 1을 구별해냅니다. 그게 보통은 여러분들이 맨날 들고 다니는 플래시 메모리의 약간 구조, 그러니까 그 원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원래는 그러면은 이게 그 보통 사용되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저희가 보통은 그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터널링 효과라는 걸 사용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뭐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은 저희가 만약에 이게 어떤 여기에 벽 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 뭐 아니면 이렇게 하면 완전 쿵 할 테니까 뭐 이런 경사가 있고 되게 높이가 있는 이런 언덕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공을 굴릴 때 얘를 되게 그러니까 에너지가 별로 없는 애를 하면은 뭐 약간 올라가다 다시 여기를 못 넘잖아요. 근데 보통은 저희가 여기다 아주 많은 운동 에너지를 가해주면은 이게 여기까지 올라가가지고 여기까지 넘겠죠. 근데 터널링 효과라는 거는 보통 뭐를 얘기하냐면 그 고전역학에서는 이게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으면은 이걸 절대로 못 넘는데 양자역학적으로는 얘가 가진 에너지가 한 요쯤밖에 못 올라갈 그 정도의 에너지를 하더라도 확률적으로 얘가 여기로 넘어갈 확률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 걸 그래서 저는 터널링이라고 부르는 게 원래는 없는데 갑자기 뚫고 지나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효과를 이용하면은 그러면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게 뭐 하려면 이걸 되게 얇게 만들어야 되고 뭐 그런 제약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엄청 얇고 뭐 그렇긴 한데 근데 터널링 효과를 통하면 얘가 여기로 갈 확률이 좀 존재하고요. 아까 여기다 전압을 충분히 가해주면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뭐
더 이상 딴 짓을 안 하면은, 그럼 얘가 역으로 가려고 할 때, 터널링도 이게 어느 정도 얇아야 되는데, 이게 뭐 한 이쯤 올라가면 이 정도의 거리만 가면 되지만, 여기서는 훨씬 더 멀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여기서 거꾸로 못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계속 갇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데이터를 계속 전원을 꺼도 계속 유지가 되는, 예,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뭐 얘도 뭐 생각해 보면은 약간 위험한 게 있죠. 왜냐면은 얘가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이쪽으로 올 확률이 작다는 것뿐이지 또 완전히 0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얼마나 오랫동안 데이터가 보존될지 그거는 사실은 좀 그 퀘스천너블한 부분이긴 하죠. 그래서 모든 메모리 디바이스들은 다들 기본적인 수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저장한 다음에 1000년 후에 여러분의 잔손이 읽어볼 수 있을까? 아마 못 읽을 확률이 높죠. 대부분 다 그 정보가 그러니까 다 나갈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또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경우에 또 약간 트리키한 게 뭐냐면 저희는 가능하면은 하나의 셀에다가 많은 정보를 저장하고 싶어 할 거잖아요. 근데 일단 얘는 그러면은 그 전자가 있냐 없냐만 가지고 하면은 저희가 보통은 이거가 0과 1 둘 중에 하나밖에 못 나타내니까 그러면 정보 입장에서 저희는 한 비트만 나타내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두 개의 비트를 동시에 나타내고 싶다. 그럼 불가능하냐? 그렇지 않은 게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결국에 저희가 여기다가 저장하는 전하량을 얼마를 하냐에 따라서 그러면은 여기서 지나가는 전류가 여기에 의한 영향을 받긴 하는데 그 받는 영향의 크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쌓여 있는 전하의 그런 양을 저희가 아주 적절하게 잘 컨트롤할 수 있다면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전하량, 그러니까 기본적인 전하량을 뭐 Q라고 했을 때 Q만큼 저희가 여기다가 전하를 넣을 것이냐, 아니면 2Q만큼 넣을 것이냐, 뭐 3Q만큼 넣을 것이냐, 아니면은 0Q만큼 넣을 것이냐, 얘들을 정확하게 구별해낼 수 있다면, 그리고 보통은 얘들이 그만큼 더 많이 들어갈 때마다, 뭐 예를 들면은 전압의 형태로, 그러니까 보통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뭐 그러니까 여기서 뭐 전압을 측정하면은 여기 나타나는 전압이 어떤 때 1볼트, 어떤 때 2볼트, 그러니까 요거 양에 따라서 1, 2, 3, 뭐, 3볼트 이런 식으로 구별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값을 가지고 0볼트에는 00이라고 생각하고 1볼트일 땐 01, 그 다음에 2볼트일 땐 10, 그 다음에 3볼트일 땐 11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저희는 한 번에 하나의 셀에다가 두 개의 비트를 저장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통은 뭐라고 하냐면 어, 여러분들 그 플래시 메모리 살 때 보면은 뭐 MLC랑 그다음에 뭐 TLC랑 뭐 이런 구분이 있는데 보셨나요? 별로 신경 안 쓰시고 사시나요? TLC가 뭐냐면 이게 트리플 레벨 그러니까 T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세 개 비트를 나타내는 정확하게는 어 그러니까 8개의 그러니까 3개의 비트를 나타낸다는 건 8개의 다른 레벨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는 T였고, 그 다음 처음에가 M으로 시작했던 게, 그러니까 멀티 레벨이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0과 1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2비트 이상으로 확장한 거? 그런 걸 이런 식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같은 용량의 플래시 드라이브를 살 때도 보면은 가격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 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멀티 레벨로 계속 가면 갈수록 사실 만드는데 코스트가 거의 안 들잖아요. 거의 비슷한 코스트가 들다 보니까 그래서 걔네들은 가격이 쌉니다. 대신에 걔네들을 쓰면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얘가 정말로 아주 세밀하게 전압 차이를 구별을 잘 해내야 되거든요. 그만큼 에러가 날 확률이 더 높겠죠.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TLC 같은 거 잘 안 쓰고, 그러니까 좀 비싼 애를 쓰고, 그 다음에 뭐 좀 이따가 뭐 바뀌어도 뭐 큰 상관없는 뭐 사진 데이터 같은 건 뭐 한 픽셀 바뀐다고 큰 문제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저렇게 좀 로우 퀄러티지만, 예, 한 번에 많은 용량을 저장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를 보통 선택을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어죠. 예. 그래서 뭐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그러니까 예, 뭐 전자회로랑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다 전자회로랑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생활의 상식이 사실은 저런 전자회로에 다 숨어 있는 거죠. 예. 뭐 혹시 여기까지 메모리 관련해서 뭐 질문? 예. 그러면 이제 메모리 얘기는 넘어가고, 예, 이제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 과목에
제일 중요한 모티베이션에 대해 해당되는 얘기를 좀 할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결국에는 이제는 CMOS라는 거를 한 다음 시간쯤에 얘기를 할 텐데, 예, CMOS가 뭔지 뭐 설명을 나중에 할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가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이런 요즘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런 그 전자회로들은 그러니까 뭐 CPU라든지 아니면 웬만한 디바이스들은 다 CMOS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럼 이 CMOS 내에서 저희가 어떤 정보를 처리할 때마다 다들 열이 나는 건 다 잘 알죠. 뭐 그 컴퓨터 써도 계속 열 나고 그다음에 이런 스마트폰 써도 계속 뜨거워지는데 얘네들이 어떤 값들에 의해서 결정되는지에 대한 이 공식, 이 공식이 을 어떻게든 유도를 할 겁니다. 다음 시간쯤에는.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거를 유도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개념들을 좀 소개를 할 예정이고, 예,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뭐 저희과 그 대학원 입시에 그 몇 가지 과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전자회로를 하면은 보통은 이거 관련된 질문을 제일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거의 선택을 안 하는 과목이긴 하지만 그 대학원 입시로. 네, 근데 사실은 별로 어려운 걸 묻을 계획은 없기 때문에 보통 이거를 알면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문제를 많이 내고요. 네, 그거는 그냥 딴 얘기고. 어, 그래서 이런 관계를 유도하는 데 필요한 그 이제 개념을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다 종합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지금 보이는 게 그 RC 회로죠. 그러니까 저항이랑 그다음에 커패스가 있는 그런 회로인데 예, 얘네들 어떻게 해석했었는지 잠깐만 한번 리마인드를 해볼게요. 저희가 어떤 식으로 보통 해석했냐면, 예, 이런 식으로 그, 여기에 그 볼티지 소스를 가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커패시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할 때, 요거를 RC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전압을 제가 V sub I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커패시터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의 차이를 제가 V sub C라고 부를 때, 그럼 보통 많이 풀었던 경우가 예를 들면 t가 0일 때 이때 이 값이 0이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차지가 돼 있어, 충전이 돼 있어가지고 걔를 v sub 제로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전까지는 얘를 뭐 다른 값을 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얘 값을 그러니까 v sub i를 t가 0보다 클 때는 얘를 v sub i라는 이런 어떤 그 상수로 딱,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전압값으로 딱 고정을 해가지고 걸었을 때,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를 계속 저희가 풀었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직관적인 그 결과를 저희가 예측하는 건 뭐였냐면, 일단 처음에 값이 그러니까 여기에 v sub c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면은, 일단 시간이 0일 때 v0라고 했으니까 얘는 무조건 v0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v sub i라는 어떤 그 고정된 전압을 가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면은 그러면 결국엔 여기에 저장돼 있는 값이 그러니까 어떤 값을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값을 쫓아갈 거고 그 얘기는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얘가 일종의 오픈 서킷처럼 작용한다. 그래서 뭐 사실 반대로 설명을 해야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거의 여기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얘는 그냥 오픈 서킷처럼 작용을 해서 그러면은 여기에 나타나는 전압의 차이가 얼마일 것이냐 했을 때 여기에 제가 가해준 v sub i라는 값으로 그냥 거의 수렴을 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얘를 마지막에 수렴할 값을 이렇게 그려서 해보면은 그러면 얘가 시작할 때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항상 익스포넨셜 형태를 띌 거니까 이런 형태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거를 저희가 그냥 그 이제는 수식을 안 풀고도 금방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럴 경우에 얘 수식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가 거꾸로 이제 그 식으로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쓰려면은 결국에는 얘가 그 B0만큼 이만큼 커야 돼. 그러니까 이만큼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만큼에 해당되는 그 차이가 결국에는 저희는 B sub I 빼기 B sub not 정도가 될 거고 예, 그 다음에 저희가 요렇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크기가 이 정도였다가, 예, 만약에 제가 요거를 1이라는 크기로 했으면은, 처음에는 크기가 1이었다가, 그러니까 시간이 0일 때는 1이었다가, 그 다음에 시간이 무한대로 가면은 0으로 줄어드는, 예, 그런 함수를 저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예를 들면 1 빼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 뭐, 요렇게 해주면은, 그러면은 시간이 0일 때는 아, 예.
반대로 된, 예. 예. 요게 아니라, 예. 그, 시간이 0일 때는, 그럴 때는 얘가 크기가 1이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0이 되면은 얘가 완전히 0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얘는 이런 형태의 그러니까 요 크기가 예, 1이었다가 그 다음에 0으로 줄어드는 이런 형태를 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근데 여기에 실제 차이가 이걸 이렇게 설명하면 약간 좀 이상하긴 한데, 예, 정확하게 얘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예, 요렇게 설명해서 맞겠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요만큼 입장에서,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때, 그럴 때 처음에는 이만큼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빼기 빗서 바이 비낫, 예, 이거 곱하기, 그 다음에 요거를 해주면은, 그러면 처음에는 얘가 시간이 0일 때는 이게 1이니까, 그러면은 이거 빼기 이거가 돼가지고 b 낫이 나오겠죠? 그러다가 얘가 무한대로 가면은, 그러면 익스포넨셜 자체가 그냥 0이 되니까, 그러면은 그냥 이 값으로 수렴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저희가 이 식을 그냥 이렇게 다시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 식을 저런 형태로 쓰는 것도 가능하지만 또 다르게 쓰는 방법은 제가 여기에 b sub i라는 값으로 묶어주면은, 그러면은 얘는 1 곱하기 1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sub i의 얘니까 b sub i는 여기를 공통으로 뺐으니까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 오버 rc 뭐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남아있는 애를 따져보면은 얘는 b 낫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 오버 rc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같은 식을 제가 그냥 다르게 썼는데 제가 여기에 보면은 하나는 뭐 제로 리스판스라고 이름을 붙이고 하나는 제로 인풋 리스판스라고 제로 스테이트 리스판스 그다음에 하나는 제로 인풋 리스판스라는 이런 이름을 막 갖다 붙였는데 예, 제 의미는 뭐냐면요. 지금 요 커브가 나타내는 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요 커브만 따지고 그러니까 요런 항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에 해당되는 건 어떤 상황이라고 저희가 해석할 수 있냐면 얘가 0이라고 하는 거는 다르게 하면 v sub 제로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예 여기에 어떤 특정한 상태가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0이라는 값이 초기화되어 있는 경우. 그럴 경우에 저희가 여기다가 v sub i라는 걸 가해주면은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이냐를 나타내는 게 요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를 어떤 상황이라고 뭐라고 부르냐면 제로 스테이트 리스판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스테이트가 제로일 때 그럴 때 나타나는 리스판스라고 해서 요거를 제로 스테이트 리스판스라고 부르고요. 그에 비해서 두 번째 항이 나타내는 건 뭐냐면 만약에 저희가 bsub i를 지금 이만 0이 아닌 어떤 값을 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값을 그냥 0으로 해놓은 상태고 그 다음에 얘의 초기 값이 b 낫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저희는 뭘 하냐면 여기가 전압이 0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저항이 연결돼 있으면 여기에 초기 값이 그러니까 v 낫이라고 하더라도 얘가 시간에 따라서 쭉 줄어가지고 0까지 수렴할 걸 알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에 해당된다고 표현을 하냐면 저기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입력이 제로일 때 그때 리스판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zero input response라고 부르는 게 인풋이 0이라 하더라도 이런 어떤 형태가 나타날 거니까. 예,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의 이름으로 약간 좀 구별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저희가 예전에 봤던 그 RC 회로를 해석하는 뭐 그런 툴들이었는데, 이제는 여기서 약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어, 자, 저희가 지난번에 뭐를 계산한 적이 있었냐면, 저희가 예를 들면 이런 회로를 그러니까 이런 회로를 가정을 하고, 제가 그때 관심 있었던 게 뭐였냐면, 어, 여기 그 얘가 처음에 만약에 처음에는 전압이 뭐 0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뭐 B라는 어떤 전압을 가지게 됐을 때 그러면 제일 처음엔 0일 때에 비해서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면 그럼 여기에 저장된 그 에너지가 얼마냐? 라는 거를 계산했었죠. 그리고 제가 오늘 처음에 시작할 때도
그 공식은 무조건 외우라고 했는 게 뭐 이렇게 된다면은 여기에 저장된 그 에너지는 2분의 CV의 제곱이다. 라고 예, 외우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제가 뭐에 대해서 관심을 또 가질 거냐면 그럼 얘를 이렇게 충전하는 데 그러니까 얘를 이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게 충전할 때 결국엔 누가 에너지를 가했냐면 그러니까 누가 에너지를 제공했냐면 이 볼티지 소스가 제공한 거죠. 그럼 그동안에 볼티지 소스가 얼만큼의 에너지를 공급을 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얼핏 생각하면은 얘가 공급한 에너지는 여기 저장된 에너지랑 똑같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걸 보고 그다음에 얼만큼인지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여기에 저장되는 에너지를 어떻게 구했냐면 결국에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저희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의 시간에 대한 변화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뭐 예, 요걸 쓰죠. 요걸 할 거고 그다음에 일단은 여기서 그 가정이 처음에는 0V였다가 V까지 올라가는 뭐 그걸로 하니까 VI는 그냥 0이라고 저희가 봐가지고 그래서 예, 그냥 요거만 보면 되겠죠. 그래서 V sub CT는 V sub I에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 오버 RC 하고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예, 저희가 그러면 구해야 되는 건 뭐였냐면 여기에 가해지는 그 전체 에너지라는 거는 그러니까 컵페스트에 가해지는 이런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 순간순간들마다 얘가 가지고 있는 전압이랑 그 곱하기 그 순간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곱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값이 만약 일정하다면 그냥 곱하기 시간만큼만 곱하면 되는데 얘가 일정하지 않고 시간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값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결국엔 뭐를 해줬어야 됐냐면 시간에 대한 적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얘가 실제로 최종값까지 도달을 하려면 사실은 무한대의 시간을 기다려야지만 얘가 그 도달을 하죠.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얘를 무한대의 시간까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적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얻은 값이 이 값이었어요. 이게 얘에 저장된 에너지를 계산한 방법이었는데 저는 이제 얘가 내보낸 에너지를 계산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계산 방식이 약간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뭐 한 가지 차이점은 어 그러니까 얘가 그 외부에다가 해준 일의 양은 이제는 얘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얘는 전압은 일정했죠. 저희가 전압을 그냥 V라는 값으로 계속 유지하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얘가 0V부터 V까지 쭉 차오르는 걸 기다린 거잖아요. 근데 뭐 처음부터 끝까지 얘는 전압이 일정했기 때문에 얘가 가해준 전압은 V라서 이거는 컨스탄트가 되고 대신에 여기에 나가는 전류는 여기에 전류가 바뀌듯이 똑같은 전류가 여기서 나와야 되니까 이 전류는 시간에 따라 바뀌었겠죠. 그래서 이거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되겠죠.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계산에서 약간. 네, 그리고 그럼 저희가 I sub C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근데 저희가 뭘 알고 있냐면 I sub C는 C 곱하기 DT 이걸 아니까 얘를 시간에 대해서 실제 미분을 해보면은 그럼 이거는 상수 곱하기니까 상수니까 그냥 지워지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B sub I에 곱하기 그다음에 익스포넨셜을 미분을 하면은 그럼 마이너스 RC분의 1 나오고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 오버 RC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돼가지고 이를 간단하게 쓰면은 RC분의 B sub I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 오버 RC 이런 식의 전류를 얻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시간을 0초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접근을 한번 해볼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고정된 그 BI라는 값이라고 했을 때 그럼 이제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할 거니까 그럼 요거랑 요거 곱해진 값은 그냥 상수로 나오겠죠. 그래서 R분의 B sub I의 제곱이 되고 그러면은 그 적분을 해야 되는 게 얘에 대한 익스포넨셜만 이렇게 적분을 해주면 되죠. 예, 그리고 요거 적분을 하면은 얘는 적분을 하면은 마이너스 RC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 오버 RC가 되죠. 그래서 얘를 0부터 무한대까지 계산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마이너스 RC는 그냥 나오는 거고 대신에 그 무한대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무한대면은 0이 되고 그다음 빼기 얘를 여기다 넣어주면 익스포넨셜의 영수는 1이라서 그래서 얘는 플러스 R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 적분 부분을 계산했더니 그냥 RC가 나왔으니까 여기다 곱하면은 저희는 뭐를 얻냐면 C 곱하기 B sub I의 제곱 이런 형태를 얻게 됩니다. 자, 지금 제가 계산한 게 뭔지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얘가 내보낸 에너지고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거는 얘가 간직하고 있는 에너지예요. 둘이 같나요? 다르죠. 얼만큼 차이 나냐면 정확하게 얘 빼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값이 B sub I로 수렴을 했을 테니까 마지막에 예, 그래서 얘와 얘 사이는 정확하게 2분의 1 CVI의 제곱만큼이 차이 나는데, 자, 이거는 도대체 저 에너지는 어디 간 거죠? 제가 보냈는데 사라졌다. 저항이 소모를 한 거죠. 예. 뭐 제가 계속 강조했는데, 커패시터는 그러니까 에너지를 소비하는 주체는 아니에요. 얘는 그냥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나중에 달라고 하면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저항은 자기를 통과하는 그 전류가 있을 때마다 계속 소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얘가 그 전류가 사실 정확하게 보면은 익스포넨셜이 감소했거든요. 요 값에서 0까지 쭉 떨어졌는데 그동안에 여기 저항을 통하면서 계속 열로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그만큼이 그냥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약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계산한 결과가 우리는 분명히 저항을 통해서 소비된 에너지를 계산했는데 여기엔 저항값이 아예 안 나타나죠. 예, 그래서 이게 약간 좀 보면은 직관적으로 봤을 때 약간 좀 헷갈리는 부분이긴 한데 실제로 앞으로 계산할 많은 계산들이 모든 에너지는 다 저항에서 소모가 됐는데 그 결과는 거기에 저항이 안 나타나요. 그럼 결국엔 얘가 누가 결정하냐? 여기 나왔듯이 커패시턴스의 값이 결정을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앞으로 그 다룰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공식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보통은 저희가 이런 식을 보면은 그러면은 커패시턴스의 값이 이 값을 결정했으니까 그 에너지의 소모를 결정했으니까 뭐 커패시터가 에너지를 소모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커패시터는 에너지를 잠깐 저장했다가 다시 내보내는 그 역할밖에 안 해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계산해 보면은 모든 에너지는 다 저항에서 소모가 됐는데 그런데 이 공식에는 저항값은 나타나지 않고 커패시턴스 값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런지를 한번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 커패시터가 크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커패시터의 개념이 그러니까 그 커패시터의 중요한 공식이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전하량은 볼티지와 이 값에 비례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는 뭐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 최종 볼티지는 결국에 얘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값은 저희가 뭐 컨트롤하는 게 물론 저희가 여기서 얼마를 가해주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값은 저희가 그러니까 이 볼티지 소스가 결정하는 값이고 그럼 여기에 저장되는 전하량은 누가 결정하냐면 커패시턴스가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커패시턴스가 크면은 여기에 저장되는 전하량도 많고 그다음 전화량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근데 저희가 만약에 이거를 충전을 시켰다가 방전을 시켰다가 다시 충전시켰다가 방전시키면은 그러면은 충전시키고 방전시킬 때마다 그 전화량이 엄청나게 많이 그러니까 C값이 크면은 전화량이 엄청 많이 흘렀다가 다시 빠져나올 거고 만약에 그 C값이 작으면은 조금의 전화량만 쌓였다가 조금의 전화량만 그냥 소모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충전시켰다가 뺐다가, 그러니까 방전시켰다가 충전시켰다가 방전시켰다가 하는 동안에 결국에 누가 이득을 봤냐면 결국에 이 저항이 이득을 본 거거든요. 그래서 저항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정전 용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얘가 많은 전하를 간직하려고 했으면은 그만큼 많은 전하가 실제로 통과를 했기 때문에 얘가 훨씬 더 많은 그 열을 소모했고 반대로 얘가 또 여기다 내보낼 때도 쌓인 만큼 내보내야 되니까 그 와중에 얘가 또 그걸 다 소모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훨씬 더 왜 이 값이 저항값에 그, 디펜던스가 없고 정전 용량에만 그러니까 비례해서 나타나지를 어느 정도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계속 강조하지만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는 저항이지만 실제로 이 값을 결정하는 값은 그 저항값이 아니라 여기에 나타나는 그 커패시턴스 값이다라는 거를 명심하기 바랍니다. 혹시 여기 뭐 관련된 질문 있나요? 없으면은 그 다음에 저희가 좀 더 보고 싶은 내용은 궁극적으로는 모든 디지털 회로들은 저희가 잘 알다시피 그 모스펫 디바이스에 이런 스위치로 다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뭐 이거 그러니까 예,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런 애들이 뭐 회로가 이렇게 계속 연결돼 있고 제가 계속 이런 식의 그 다음 모스펫 디바이스로 또 연결돼 있고 여기에 제가 입력을 주고 있다 할 때 결국에 여기서 소모되는 에너지가 얼마인지 그거를 지금 계산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생각할 때 뭐 일단 저희가 가정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제가 여기다가 넣어주는 그 게이트 신호가 있잖아요. 그럼 게이트 신호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뭐 0볼트에서 뭐 그 V만큼 왔다 갔다 계속 바뀐다고 그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에 걸리는 시간을 제가 T1이라고 부르고 여기에 걸리는 시간을 T2라고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게요. 그러면은 저희가 여기서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사실 궁금한 거는 요런 조합 때문에 그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소모가 되고 있는 전체 정확하게는 뭐 얘랑 여기까지에서 소모가 되고 있는 그런 어떤 에너지의 양이 얼마인지 그걸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이 뒤쪽에 있는 그 커패시터에 대해서는 제가 계산할 때 뭐 이 전체에 대해서 소모가 되는 양을 계산한다기보다는 정확하게는 이, 이 스위치 입장에서는 이 뒤에 붙어 있는 커패시터는 사실은 그냥 이 뒤에 붙어 있는 그 모스펫 디바이스는 사실은 그냥 역할하는 거는 커패시턴스밖에 없거든요. 왜냐면은 얘가 사실 이게 진짜 아이디어라는 거였으면 커패시턴스 없어야 됐는데 저희가 뭐 계속 얘기했듯이 얘가 어느 정도의 커패시턴스는 그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로에 저희가 해석할 때 결국에는 그러니까 중요한 애들은 여기 있는 저항이랑 그 다음에 요게 스위치가 닫혔을 때 나타나는 R on 뭐 이런 애랑 그 다음에 요 커패시터 이거 세 개가 그냥 여기에 전체적인 그 에너지 가 얼마가 소모가 되는지를 그러니까 계산하는데 그냥 중요한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문제를 약간은 간략하게 해가지고 뭐 이거랑 똑같은 회로는 아닌데 이런 회로에 대해서 한번 제가 해석을 해볼게요. 먼저 이건 모스펫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그냥 뭐 얘와 거의 유사한 형태의 이런 회로인데 그리고 아까 여기서는 아까 처음에 계산할 때 저희가 이 값이 항상 일정한 값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얘가 한동안 일정하다가 그 다음에 값이 바뀌고 또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또 값이 바뀌고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는 신호는 계속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저항이 하나 더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회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저희가 이렇게 스위치를 달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나마 아까 저기 그 모스펫 디바이스가 스위치로 작동하는 거랑 뭐 똑같진 않지만 그래도 그거에 좀 근사된 그런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그 계산을 할 텐데 자 그러면 일단 요거를 좀 계산이 사실 이게 여기가 온일 때랑 오프일 때랑 그러니까 여기가 결국엔 그러니까 온이 됐을 때랑 오프가 됐을 때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는 게 쉬울지를 보기 위해서 약간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게요. 첫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 여기에 스위치가 닫혔을 때 그때의 회로를 저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뭐 약간 모양이 달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얘와 똑같은 회로를 제가 다르게 좀 더 우리가 해석을 많이 했던 그런 형태로 좀 바꿔보면은 얘는 마치 이렇게 제가 그릴 수 있죠. R1, R2, 그 다음에 요게 C가 되는 이런 형태. 그리고 요게 현재는 어 얘가 닫혔으니까 얘의 최대값을 제가 여기에 뭐 따로 쓰지 않는데 요거를 제가 V라는 값이라고 하면은 그럼 얘가 지금 V라는 값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스위치가 ON이 됐을 때
아니면 클로즈가 됐을 때, 예, 그때 여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스위치가 열렸다 하면은 더 이상 예, 이쪽에 연결되어 있는 이 정은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얘는 그냥 그 오픈이니까. 그래서 이 회로는 사실 이퀴벌런트하게는 스위치가 오픈일 때는 얘는 그냥 커패스터랑 뭐 아니면 좀 평소 그리는 스타일로 다시 그려보면은 결국에는 R2가 커패시터 C에 이렇게 연결돼 있고 그냥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굳이 뭐 약간 좀 해석을 그냥 그 예전에 썼던 공식을 그대로 쓰겠다고 하면은 얘가 0인 뭐 이런 식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각각을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뭐 말은 되죠. 이런 회로를 저희가 스위치를 클로즈 했을 때랑 오픈했을 때랑 완전히 두 가지의 다른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얘가 클로즈가 됐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 자, 저는 먼저 뭐를 계산하고 싶냐면은 그 여기에 흐르는 전체적인 그 전류가 여기 각각의 저항에서 발생하는 그 열의 크기가 얼만큼인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주울열이라고 보통 불리는 그러니까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결정될 거고 그때 거기에 그 전압이 결정됐을 때 그때 얘가 그 사용하는 그러니까 그 만들어내는 열에 의한 그 에너지 그 값을 계산하고 싶은데 그 값을 계산하려면 결국엔 저희가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여기에서의 전압값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얘를 V sub C라고 얘기한 이유는 제가 요거를 그냥 그라운드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여기에 해당되는 어, 그러니까, 예. 그러면 요 지점에서의 그 전압은 결국에는 여기 그 커패시터 양쪽에 걸리는 그 전압하고 같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제가 V sub C라고 불렀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를 약간 두 단계로 나눠서 할게 실제로는 제가 V sub C의 식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그 에너지를 계산할 건데 처음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인지를 파악할 때는 약간 사용할 트릭은 얘를 그냥 생각해 보면은 이게 커패시터가 여기 나머지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회로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나머지 회로의 형태를 보면은 저희가 친숙하게 그러니까 쉽게 풀 수 있는 테브난 이퀴벌런트 회로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나머지 회로를 제가 이런 테브난 이퀴벌런트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저희가 VTH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RTH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죠. 자, 여기서 VTH는 어떻게 구하냐면 저희가 얘를 여기를 끊었을 때 그때 여기 나타나는 전압이잖아요. 그럼 얼마죠?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숫자들을 그 기호들을 이용하면 이거는 어떤 회로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저희가 요거를 생각하지 않으면 볼테이지 디바이더죠. 예, 그래서 이 V sub i라는 값이 여기와 여기에 나눠서 걸리고 그다음에 걔는 공식은 R1 더하기 R2가 R2의 비율로 V sub i가 이렇게 쪼개져서 걸린다라고 금방 찾을 수 있고요. 그럼 RTH는 어떻게 구하면 되죠? 예, 전원을 쇼트 시켜가지고 그러면 얘와 얘가 어떤 저항으로 보이죠? 병렬 저항으로 보이죠. 그래서 RTH는 R의 R1과 R2의 뭐 이런 병렬 값으로 저희가 계산할 수 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값이 뭔지를 제가 따로 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수식으로만 적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그 태분의 이퀴벌런트 회로를 만들었으면은 이제 제가 궁금한 건 실제 여기 값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요 공식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러니까 왜냐면 이 공식이 아까 얘가 그냥 단순한 요 RC로 이루어진 그런 회로일 때 그때 그러니까 어떻게 변할지 예, 그걸 예측했던 거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러니까 전제를 안 했는데 얘를 제일 처음에 스위치를 닫기 바로 직전에는 일단 여기에 남아있는 전화량이 없었다. 예,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은 V sub C가 뭐 시간이 0일 때는 그냥 0이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예, 그 얘기는 이 식을 제가 적용할 때
그 B 낫이 0이라고 그냥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저희는 V sub C가 시간에 대한 그 형태는 뭐냐면 B sub I를 묶어서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근데 일단 여기에 들어가야 될 그러니까 V sub I가 더 이상 원래 이 V sub I가 아니라 여기 있는 V sub I, VTH죠. 예, 그래서 이게 바뀌어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아까 저희가 원래 이 식을 유도할 때 여기 R이라는 거는 뭐 이런 애 없이 그냥 이런 단순한 R이었는데 이제는 저희가 회로가 뭘로 바뀌었냐면 RTH로 바뀌었죠. 그래서 RTH, 그다음에 C. 네, 이런 식으로 바뀔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습니다. 뭐 약간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뭐 논리적으로 그냥 따라오면 여기까지 올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구한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에 아마 하고 싶은 거는 이거 회로를 딱 보니까 이 회로 보고 하니까 결국엔 그러면 여기서 소모가 되는 그다음에 저희가 또 가정을 할 게 뭐냐면 제가 아까 이거를 한참 동안 뭐 T1이라는 시간 동안 이 값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T2라는 값을 이만큼 유지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T 값이 뭐 예를 들면 0에서부터 T1까지 계속 바뀔 텐데 여기서 제가 가정하는 거는 이 시간이 여기에 나오는 뭐 RTH라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R들과 그 다음에 C의 조합, 그러니까 곱으로 만들어지는 RC 타임 컨스탄트들보다 여기 이 T1 값이 훨씬 더 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 얘가 어, 그, 그러니까 지금 이 회로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여기에 전압이 0볼트가 걸려 있다가 얘가 아까 스위치가 닫히면서 그러면서 이런 회로가 형성이 된 거였죠. 그래서 얘가 처음엔 0볼트였다가 마지막에 결국에는 VTH까지 이렇게 수렴을 하는데 근데 T1이란 타임이 그러니까 보통 이 시간을 결정하는 게 제가 RTHC라고 했죠. 근데 이 시간보다 저희가 얘를 닫고 있는 이만큼의 시간 동안 해서 T1이라는 시간 동안 그러니까 얘를 닫고 있을 때 그만큼의 시간이 얘보다 훨씬 더 길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얘가 여기에 수렴을 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요 두 번째 경우에는 얘는 올라갔던 애가 다시 떨어지는데 그럼 이것도 떨어지는데 비슷한 뭐 R2C 정도의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그러니까 R2C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저희가 기다리는 T2만큼의 시간은 얘보다 훨씬 더 길어서 얘는 기본적으로 거의 수렴을 한다. 그러니까 0으로 수렴을 한다 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갔다가 그런 식으로 반복되니까 저희가 요번 사이클을 해석할 때 제일 처음에 여기에 남아있는 전압은 얼마로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 경우에는 0으로 그러니까 볼티지가 0으로 시작한다라고 그렇게 가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B낫을 0으로 하는 게 그것 때문에 사실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구했는데 어 일단 이렇게 하고 나면은 아까 저희가 알고 있는 게 뭐였냐면은 얘를 그러니까 되게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면은 결국엔 요런 회로를 만들었을 때 여기서 요런 저항에서 발생하는 모든 전압의 양은 에너지의 양은 뭐 2분의 1, 뭐 C, V 제곱 뭐 그런 식으로 나타났다고 봤으니까 그러면 얘는 그냥 이거 정도로만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고 싶을 텐데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왜냐면은 저희가 원래 태분한 이퀴벌런트 서킷을 쓸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태분한 이퀴벌런트 서킷의 해석은 요 뒤쪽에 대해서는 되게 정확하게 잘 맞는데 요 안쪽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퀴벌런트 회로를 바꿨다고 해서 이걸로 그대로 해석하면 똑같지가 않아요. 제가 극단적인 예로 어떻게 보일 수 있냐면 예를 들면 제가 여기에 V랑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한 2R 정도의 2R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에 2R 이런 회로가 있을 때 여기 전체에서 소모되는 에너지를 계산하려고 만약 한다면 그러면 뭐 정확하게 그러니까 제대로 계산하는 방식은 뭐냐면 요거 얘는 그러니까 얘는 저항이 아래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후 아래에 해당되는 애가 이런 V라는 애한테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인지를 아냐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어 V를 3R로 나눠야 되죠. 그리고 실제 여기에 그 소모되는 여기 전체에서 소모되는 에너지는 그럴 경우엔 저희가 3R분의 V의 제곱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뭐 제가 이거 굳이 계산할 필요 없었던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그냥 3R분의 V 제곱? 예, 이게 정확한 값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요거를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우리가 태분의 이퀴벌런트로 바꾸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요걸 바꿔보면은 그러면은 저희가 요거만 떼서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 이제 요 지점에서 그러니까 요거가 없을 때 이 지점에서의 그 실제 그 전압이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그 볼티지 디바이드의 중심이니까 그럼 여기에 나타나는 VTH는 2분의 V가 나타나겠죠. 왜냐하면 볼티지 디바이더에 의해서 그러니까 요 V를 절반을 나눠 가졌으니까 그리고 VTH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얘의 RTH는 이제 여기를 바라보는 건데 그러면 2R이 이제 병렬로 보이니까 여기에 이펙티브한 애는 R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럼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그럼 여기에 다시 원래 상태에 있던 이 2R을 복구를 하면은 그러면 뭐 전체 저항이 3R처럼 보이니까 그럼 여기에 전체 그 소모되는 전력을 다시 계산하려면 3R분의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그 전압 소스가 VTH니까 VTH의 제곱 이렇게 하고 싶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얘는 3R분의 V 제곱이 아니라 얘를 4분의 1로 나눠줘야 되죠. 그래서 얘랑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었을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소모되는 그러니까 이퀴벌런트 회로로 대체했을 때 소모되는 전력과 진짜 회로를 제대로 계산했을 때 소모되는 전력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순이 생긴 가장 큰 이유는 여기를 저희가 그 이퀴벌런트 회로 대체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그대로 다 써가지고 요 안에서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막 억지로 해석하려고 했기 때문에 틀린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를 계산할 때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의 전압, 그러니까 여기 접점에서의 전압까지는 정확한데 요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요걸로 계산하면 안 되고 다시 요걸로 돌아가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지금 좀 다 돼서 다음 시간에는 이거 계산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할게요.